북한은 소련으로부터 최신식 비행기, 최신식 전차와 같은 신식 무기들을 공급받고 소련의 스탈린으로부터 전쟁 계획을 승인받습니다. 그리고 중국으로부터는 기존에 중국 내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조선의원군을 국내로 편입하여 북한 인민군에 편입시키는 등 남침을 위한 준비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이죠. 1950년 1월 미국 국무장관 에치스는 스탈린과 마오쩌둥의 영토적 야심을 저지하기 위하여 미국의 극동 방위선을 알류산 열도, 일본, 오키나와, 필리핀을 잇는 선으로 정한다고 선언하였습니다. 타이완, 한국, 인도차이나 반도와 인도네시아 등은 이 방위선에 포함되지 않으며 해당 지역들은 유엔의 보호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선언은 미국 공화당으로부터도 비난을 받았으며 일부 학자들은 미국의 극동아시아 방위선에서 한국을 배제시켜 북한의 남침을 가능하게 한 미국의 실책이라고 평가하기도 하며 또 다른 학자들은 북한의 남침을 유도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이었다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1948년 10월 소련군이 철수하고 1949년 6월 미군이 철수하면서 오히려 한반도는 이 38선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엄청난 무력 분쟁이 계속됩니다. 1949년 6.25가 일어나기 1년 전이죠. 1949년 1년 동안 이곳 38선을 중심으로 해서 무려 400에서 500차례의 무력 충돌이 있을 정도로 군사 분쟁이 끝없이 발생하고 있었던 거죠. 대대적인 전쟁 준비를 하고 있었던 북한은 마침내 1950년 6월 25일 새벽 바로 이곳 38선을 넘어 남쪽으로 전면적인 남침을 가해오기 시작합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불과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됩니다. 그리고 한 달 만에 남한의 대부분의 국토가 다 북한 인민군의 손아귀에 넘어가고 낙동강을 중심으로 한 경남, 경북의 일부 지역만 남게 되죠. 전쟁이 일어난 지 불과 한 달 만에 남한은 북한에 의해서 완전히 점령당할 그러한 일촉즉발의 위기에 놓이게 되는 거죠. 전쟁 발발 소식을 접한 미국은 6월 25일 유엔 안전보장회의사회를 긴급 소집하여 북한의 무력 공격은 평화를 파괴하는 침략 행위라고 선언하고 북한은 그 전투 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그 군대를 38선으로 철군시킬 것을 요청하는 결의를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7월 7일에 안전보장의사회에서 한반도의 유엔 군사활동을 위하여 미국의 최고 지휘권을 위임하는 결의를 채택함으로써 미국의 메가더가 유엔군 총사령관에 임명되고 유엔군의 한국 파견이 결정됩니다. 이에 따라 한국을 지원하기 위하여 육군, 공군, 해군 및 지상군을 파견한 16개국의 군대는 유엔군 사령관의 지휘를 받게 되었죠. 이때 한국의 이승만 대통령도 한국군에 대한 작전 지휘권을 유엔군 사령관에게 이양함으로써 전쟁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이양된 작전 지휘권이 7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유엔군 사령관에게 부여되어 있어 전쟁이 발생할 시 한국군에 대한 통제권, 즉 전시작전 통제권을 한국이 행사할 수 없는 현실은 많은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 이후 국군과 유엔군은 38선을 통과하여 10월달에 이르게 되면 원산을 점령하고 평양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곧 압록강변까지 국군이 진출을 하게 되죠. 이러던 차에 1950년 10월 말이 되면 중국군의 참전 소식이 들려옵니다. 대대적인 참전이었죠. 국군이 압록강과 두만강 인근까지 진격하자 중국은 유엔군의 만주 진격을 크게 우려하기 시작합니다. 한편 유엔군으로서도 중국군의 참전은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유엔군은 북으로 진격을 하면서도 중국 국경지대에 대한 포격은 최대한 삼가면서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1950년 10월 말 청천강 인근에서 한국군 육사단이 중국군으로 추정되는 군대의 포위 사격을 받은 것을 필두로 하여 중국군의 참전은 사실상 확인되었습니다. 중국군의 참전으로 전세는 급반전하였으며 북한 인민군과 중국군은 남쪽으로 총 공세를 펼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중국군의 반격으로 원산이 함락되면서 미군과 국군은 동부전선에서 퇴로가 차단돼 버립니다. 그리하여 흥남에 집결한 미군과 국군 약 12만 명은 대대적인 철수작전을 감행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약 9만에서 10만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피난민들이 이곳으로 몰리면서 국군과 미군을 난처하게 합니다. 결국 군함에 실었던 무거운 군수물자를 바닷물에 버리면서까지 피난민들을 함께 싣고 퇴각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그 유명한 1950년 12월의 흥남 철수작전입니다. 중국군의 참전으로 끊임없이 후퇴하고 있었던 국군과 유엔군은 결국 1951년 1월 4일 이곳 서울마저 다시 빼앗기게 됩니다. 그것이 이른바 일사후퇴, 1951년 일사후퇴이죠. 이 일사후퇴 이후에 결국 유엔군과 국군은 서울 남쪽으로 밀려난 상태에서 다시 서울을 수복하기 위해서 중국군과 북한 인민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여나가게 되는데요. (1951년 4월) 중국군이 무려 70만 명에 달하는 대대적인 병력을 전장에 투입함으로써 미군 측의 역공세도 다시 또 개시됩니다. 전장이 보다 더 격렬해지는 거죠. 하지만 전쟁이 그렇게 확전 상황으로 확대되지는 않습니다. 중국군의 개입 가능성을 고려하면서 1950년 11월 미국 대통령 트루먼은 원자폭탄 사용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지만 영국의 강력한 반대 속에서 한국전쟁에 대한 트루먼의 태도가 약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중국군의 개입으로 전쟁이 장기화되자 유엔군 총사령관 메가더는 미국의 해군과 공군으로 중국 해안을 봉쇄하고 만주에 대한 폭격과 대만 장제스의 국민당 군대를 한국전에 투입하자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당시 휴전을 모색하던 미국 정부의 입장을 난처하게도 만드는데요. 전쟁 확대를 경계하던 대통령 트루먼과 군사적 승리를 추구하는 메가더의 정략은 충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중국에 대한 모든 군사수단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메가더의 성명 발표는 양측의 대립을 격화시켰고 1951년 4월 트루먼은 메가더를 해임하기에 이릅니다. 메가더의 해임 이후 미국은 기본적으로 제한전쟁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그 이후 1951년 여름을 거치면서 한국전쟁은 교착 상태로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교착 상태란 북쪽에서 더 밀고 내려오지도 못하고 남쪽에서도 위로 밀고 올라가지도 못하는, 그래서 오늘날 휴전선 인근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상황이 51년, 52년 그리고 53년에 정전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아주 오랫동안 교착 상태가 지속되었던 거죠. 전쟁이 지지부진해지면서 양측은 본격적인 정전협상에 나서게 되는데요. 이 정전협상이 체결되는 그 순간 조금이라도 더 많은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오늘날 DMZ를 중심으로 한 이 철원,
연천 등등등의 지역에 대대적인 고지 전투들이 벌어집니다. 그 고지를 차지함으로써 조금이라도 전쟁이 끝났을 때 우리의 영역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거죠. 그러한 고지전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항상 언급되는 것이 바로 이곳에서 벌어졌던 백마고지 전투였습니다. 1952년 이곳에서 벌어졌던 국군과 중국군 사이의 백마고지 전투는 약 10일 동안 12차례에 걸친 아주 처절한 전투가 벌어졌으며 무려 7번이나 주인이 바뀌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중국군 만여 명과 국군 3,500명이 전사하는 치열한 전투였던 것이죠. 한 정상부는 반복됐던 폭격에 의해서 원래의 모습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초토화되었고요. 혹자는 지속적인 폭격에 의해서 이곳 백마고지의 해발 고도 자체가 1m 이상 낮아졌다 라고 하는 주장이 있을 정도로 이곳 백마고지 전투는 6.25 전쟁 중에 벌어졌던 여러 전투들 중에 가장 치열했던 공방전이 벌어졌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때 백마고지를 우리 국군이 차지함으로써 저 역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게 된 거죠. 저 뒤로 보이는 백마고지 기념탑, 그 너머에는 철책선이 있고 철책선 너머에 북녘땅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직선거리로 5km 이내에 북녘땅이 있는 것이죠. 남북 간에 총을 서로 겨누고 있으며 서로 대치하고 있는 비무장지대가 이곳에서 멀지 않은 바로 이 언덕 너머에 있다는 사실은 대한민국이 분단국가이다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해 줄 수 있는 그런 장소로 하겠습니다. (1951년부터) 지속되었던 전선의 교착 상태와 포로 송환 문제를 둘러싼 남과 북 그리고 유엔 사이의 갈등은 결국은 1953년 7월 27일 이곳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판문점에서 휴전협정이 체결되는 것으로 일단락되게 됩니다. 여기에는 유엔군, 북한, 중국 등이 참가하여 비무장지대의 설정, 군사정전위원회, 그리고 중립국 감독위원회의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휴전협정이 체결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군사분계선이 확정되었으며 이것은 기존의 38선을 대치하고 새로운 남북의 분단을 구분짓는 선으로 지금까지 유지되어 오고 있습니다. 올해 2018년은 남과 북이 각각 단독 정부를 수립한 지 70년이 되는 해죠. 이른바 분단 70년 해입니다. 이 분단 70년을 맞이하여 국제정세가 요동치고 있죠. 특히 남북, 미 사이의 국제관계가 매우 엄청나게 크게 변화하고 있죠. 요새 자주 등장하는 화두인 종전선언 그리고 평화협정과 같은 것들이 언젠가 실현될 날이 오겠죠. 53년에 정전협정이 체결됐기 때문에 70년 뒤면 2013년이 됩니다. 자, 2013년이 되면 적어도 그때까지는 이 땅 한반도에 전쟁이 완전히 사라지고 평화가 제대로 자리 잡는 그런 날이 오겠죠?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1953년 10월이 되면 한국과 미국 사이에 한미 상호 방위조약이 체결됩니다. 이 한미 상호 방위조약은 한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외국과 체결한 최초의 방위조약이며 유일한 방위조약입니다. 이것은 한국전쟁이 종료된 이후 남측이 북한에 의한 남침이 재현될 것을 우려하여 강력한 전쟁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해 미군 전력을 한반도에 주둔할 수 있는 근거로서 한미 상호 방위조약을 체결했던 것이죠. 이 조약을 근거로 해서 미군의 육군, 해군, 공군 등은 한국 내에 주둔하고 본격적인 군사활동들을 펼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되었으며 이후 여러 차례에 걸친 동아시아의 국제적인 분쟁, 특히 군사적인 분쟁에 있어서 전쟁 억지력의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서 미군이 한반도 내에 주둔하는 중요한 근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남북 정상이 만나 종전선언을 의논하면서도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전선언 이후에도 주한미군의 한국 주둔은 계속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죠. 이것은 한미 상호 방호조약에 근거한 주한미군 주둔을 종전선언 이후에도 북측에서 인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쟁으로 인한 양측의 피해는 너무나 컸습니다. 남과 북 모두 엄청난 인적, 물적 피해를 보게 되는데요. 수백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은 물론이고
정말 너무도 많은 전쟁 고아와 남편을 여인 여인들, 그리고 1000만 명 이상의 이산가족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졌던 수많은 생산시설, 산업시설들이 이 전쟁을 통해서 사실상 완전히 파괴되다시피 하는, 전쟁 후에 남과 북은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야 했던 것이죠. 한편 전쟁 중에 남과 북이 점령 정책을 펼치는 과정에서 북한이 남측 지역을 점령하고 남한이 북측 지역을 점령한 그 상태에서 이데올로기에 의한 잔인한 민간인 학살이 너무나도 많이 진행됩니다. 이때 끔찍했던 기억들이 지금의 노년세대로 하여금 북한이라고 하는 두 글자만 나오면 매우 감정적이며 매우 신경질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이유가 되기도 하는 거죠. 당시 전쟁으로 인했던 수많은 죽음들과 그 피해와 고통들을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경험했던 사람들이 아니라면 쉽게 잊자고 이야기할 수 없는 끔찍했던 전쟁의 기억이라 하겠습니다.